저는 그 종합토론 그 좌장을 맡은 그 동학혁명기념재단 그 연구소장 김양식입니다. 오늘 그 동학혁명 그 이후 고창 지역 그 사회 변동이라는 그 주제로 그 네 주제 그 발표가 그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들은 동학혁명도 관련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은 인사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동학혁명사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동학혁명 전후의 그 시대상과 그 연결시켰을 때 전체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창 지역 학술 대의에서 처음으로 동학혁명 그 전후의 고창 지역의 어떤 사회 구조, 사회 변동을 알아봄으로써 과연 그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어떠한 그 시대적 변화가 있었느냐에 이제 의문을 달고 이 학술 대의를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동학혁명과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래서 동학혁명이 혁명이라 부르는구나 뭐 이런 또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 종합토론까지 또 함께 해주신 그 여러분한테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먼저 그 토론자를 소개하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정성미 원광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 김창수 전남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 배항석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아주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왕답게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왕현종 연세대 교수님이십니다. 발표자분들은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5분, 답변 5분 해서 최대한 그 시간을 빼가지고 플로에 계신 그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정도 할애하고자 하오니 미리미리 좀 질문거리를 좀 준비하셨다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교수님이 발표하신 제1주제에 대한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멍하니 앉아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고석규 선생님은 근대 행정구역 개편과 고창 지역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전 근대에서부터 근대 이후까지 아주 꼼꼼하게 사료를 중심으로 이전의 과정을 정리하고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도 고창군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고창군을 좀 주목하면서 어떻게 시기별로 행정구역의 발전 과정을 검토했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이어집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덕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논문을 보면서 언뜻 이런 점은 좀 궁금하다라는 것만 몇 가지, 서너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페이지 37쪽이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96년 8월에 관보에 의거하여 작성된 페이지 18쪽 표 2와 표 3을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각 군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지역이 이렇게 다 등급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라도만 좀 이렇게 사례를 좀 들으셨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15년에 작성된 1911년에 흥덕, 고창, 모장, 상군의 형편 표 9에 보시면 33쪽 거기에는 이제 흥덕과 고창, 모장 지역의 인구수, 세, 경지 면적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장도 전 지역의 등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데 이 표에 의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세, 경지 면적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큰 규모인가, 그것이 어떤 조건인가를 좀 어느 정도 추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 기준이 무장, 흥덕, 고창 지역에만 국한되는지 다른 지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을 것인데요. 혹시 이외에 다른 요건, 지역의 특수상 다른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과 3번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군의 통합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영향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1914년 행정 개편 과정에서 무정군의 경우 동학농민의 규모가 컸고 또 가담자 수도 컸고 반면에 흥덕과 고창 지역은 민보군의 활동이 컸기 때문에 무정이 군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으로 흡수 통합하게 된 배경이 바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다. 이건 이제 1894년 이어서 1895년 갑오개혁 후에 이제 행정 개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등급인 고창군이 3등급인 흥덕과 2등급인 부정군을 포함하여 고창군으로 통합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살펴보니까 2등급인 태인, 2등급인 고구 역시 4등급인 정어권으로 통합된 데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이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충청도나 경상도 동학농민혁명 작정지라든지 혹은 뭐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시가 되어야 이게 좀 구체적으로 추론이 아닌 일반화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논문 6장의 논지에서도 1914년 행정통합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고려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우리가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보면 뭐 교통 혹은 뭐 경제력 또는 인구 혹은 기타 지형적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되어서 쉽게 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어느 정도 재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등지의 동학농민 관련 지역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제 1906년 전라남북도 획정 과정에서 군의 이동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십상도조 시시는 세수가 불균형을 까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좌우보다는 남북도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남북으로 획정했을 것을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로 1906년의 칙령에 따라 전라남북도 수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남도였던 무정의 17면, 흥덕의 9면, 고창의 8면을 북도로 옮기고 8면이었던 4등급은 구례를 남도로 소속 변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례로 전라남북도 수세 차이를 얘기해서 전라남도가 6.5%가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요.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인데 충청도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고스크 선생님은 전라, 자도, 우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지도를 보면 충청도는 동서에 좌도 우도적 어떤 지형이에요. 여기 이제 김영수 선생님 충청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상상이 좀 되실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충청남북도 수세는 어떠했는지 혹시 이 시기에 충청남북도에 군의 이동이 있었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세 형화는 어떤지 말씀하신 도 경계와 직선화 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근대에 관한 그 영역을 좀 정리를 해주셔요. 그래서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6장과 7장, 군면의 통폐합, 거기 결부된 고창군의 탄생과 과정, 면제와 지방 자치에 대한 그런 양상을 좀 서술을 하셨는데 좀 일반적인 양상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창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이 조금 있는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하고 절반은 그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가 충청북도 남도로 갈라진 거는 수세균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네 질문에 대한 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충청도는 그 말 그대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좌우도가 그냥 그대로 남북도가 됐어요. 그게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형상 사실 충청도를 남북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현실적으로 자기가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현재로는 어려운데, 군 등급 책정 기준 문제는 대충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그 조선시대 때 다양한 한문치들에서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때는 전교수나 포고수나 그 기본 기준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나눈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군 통합 과정에서 고창군으로 이제 흡수 통합된 그런 형태의 것에 대해서 노무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걸로 23부제를 할 때 나주부가 이제 광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부 중심으로 해서 나주가 중심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13도제로 바뀌면서 전라남도의 중심이 광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주의 관찰구가 광주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되는 거로는 바로 을미의병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나주에서 을미의병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정부에 반했던 뭔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계속 수금을 주고 골라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 바뀐 거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나주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국민 내지는 뭔가 나라의 자존심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 결과 전라남도의 중심지를 광주로 뺏겼고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외 충청도 경북 황해도 등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 내년도 주제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조금 소재가 없어서 예상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다음번에 해야 할 주제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오늘 이제 발표 내용과 그 질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무장을 2등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흥덕은 3등급이고 고창은 4등급이고 명쾌하게 그 설명이 안 되지 않았나. 특히 그 무장 같은 경우에는 영광 법성포하고 하나의 그 바운다리에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따라서 분명히 그 무장 지역은 그 특수성이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장이라는 그 지역 공간에 대한 그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의 향토사학 하시는 분이든 하여튼 그 동학혁명 전공자이든 이 무장에 대해서 무장이라는 장소 내지 공간에 대한 어떤 특수성 연구가 좀 그 정치하게 이루어질 때 왜 그 가본전 당시에 그 이 무장 지역 법성포 지역 해서 동학 조직이 확산돼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 주제입니다. 동학혁명 전후 흥덕의 지역 상황과 그 향리 동향에서 이건 동학혁명 이전의 문제를 흥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김창수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맡은 김창수입니다. 일단 그 정경목 선생님의 발표문은 일단 제가 공부하는 시기나 분야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 부분 또는 그 시대사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 그 제가 궁금했던 지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전체적인 그 선생님의 그 발표 내용들이 그 동학 농민과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 또는 그 이후 시점에서의 아주 상세한 사회사로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드러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 논문 이 발표문의 어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목을 조금 변경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 각주 사에 따르면 이제 그 진자를 내는, 그러니까 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이제 뭔가 쌀이든 돈이든 어떤 이런 진율 재원을 내는 수량에 따라서 이제 관직에 임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령에 임용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시기에 이게 맞겠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그 공병적 등으로 상징되는 이런 기능은 대략 원래는 이제 제가 아는 시대상에서는 면역이나 면차원의 목적으로 했지 관직을 주는 경우는 거의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발표자 선생님께서 다루는 시기는 이게 되게 이미 관직을 주는 것이 일상화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략 어느 시점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일단 되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방 장관이 그 보다 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관의 명령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문과 한글을 이제 동시에 고시하는 현상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몇 가지 검색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한글의 보급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그 아주 부분적인 연구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그 선조의 한글 교시 등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일부 연구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민동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문이 아니라 한글까지 국왕이 직접 교지로 반포했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일단 제가 찾은 거에서는 영조대 같은 경우에서 그 이인자의 난을 평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포고문을 한글과 한문본을 발표한 게 이제 승정원일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사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전반에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나타났는데, 혹시 이제 역시 이것도 어느 지점인지 변곡점이 되거나 좀 더 확산되는지 고문서상에서 확인이 되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발표문 6쪽에서 이제 동학 농민전쟁 이후 향약을 실시하고 향약소를 설치했다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향약소와 그 다음에 조선 중기부터 등장하는 향약소가 기능이 같은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학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약 및 향약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선행 연구에서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93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동학 혁명 이후 시기에 이에 대한 그 대응 조직으로서 향약과 향약소가 등장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혹시 이제 흥덕 지역의 향약소가 이게 언제 설립됐고 혹시 그 동학 농민 전쟁 전후에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이게 저도 원문을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극자가 혹시 약자가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고 토론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 크게 그 네 질문인데 예, 답변 주시죠. 예, 정말 꼼꼼하게 읽고 저는 발표 의뢰를 받은 뒤에 흥덕 혁명 보면서 200점을 다 탈출을 했거든요. 저는 약간 기다려 줬습니다. 탈출. 박나두씨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기초적인 얘기만 거의 한 거거든요. 지금 발표문 작성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통합혁명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흥덕 씨가 가리를 와서 흥덕에서 그 포부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부자가 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영악당 문제로 완전히 쭉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화섬을 잡아가지고 옮기도록 했는데, 그때 그
영악당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장소로 옮기는데 이 사람이 수 군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드는 비용을 전부 개인이 갖고 개인 돈을 써서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난이 끝난 뒤에 그 돈을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쓰려고 했는데 호구에 관한 얘기도 쓰기도 좀 그 양이 많고 그다음에 연합당 얘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가지를 못해서 중간에 하도 또 저 원고 제출을 주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상을 제목으로 안 맡겨야 되는데 제 처음 뜻은 연합당까지 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전후 그 향리들 동향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좀 더 생각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하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진율 대가로서 반지를 지급하는 것은 조선 후기는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동명책을 발행하고 통일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면청이나 면역 정도 하는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후기가 되면 알기가 되면 순조대나 그때쯤 되면 그걸 갖고는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요호군이나 아예 그 선정을 해놓고 수령들이 매번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수령들이 요호군이나 아예 선정을 해놔요. 선정을 해놓고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걷어가니까 요호국민 입장에서 제발 좀 빼달라. 난 요호국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타당성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그게 갖고는 안 되니까 실제로 수령을 나가는데 여기 그 고창에서는 아니 흔들에서는 어땠는지 그 요호국민 연단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때쯤 되면 돈 주고 부자들이 수령으로 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대로 선조가 굉장히 급해서 임진왜란때 한글 문서를 한글로 그 교지를 내리고 그것이 고문인가 국보로 고문일거예요 아마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조 때 이인자라는 한 뒤에 또 한글 한문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한국어로 얘기할 때와 한글로 얘기할 때 전혀 달라요. 사실은 내용도 이건 전혀 번역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채 특히 이제 그 영조 때 그 여자들 머리 없는 그 가채 거에 관해서는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로 자기는 한글로 써주고 한글 문서로 개정해서 그게 있어서 그걸 비교해 보면 이건 번역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번역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니까 아예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할 문제는 한글 문서는 게시했다 없어져요. 남아있진 않아요. 그나마 한국 문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남아있는데 한국 문서는 게시했는데 그게 누가 보존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게시된 문서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한글로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이제 그러나 주목하면서 왕의 문서는 한글로 했는데 감화가 이것은 한글로 해라. 그 다음에 수령이 이건 한글로 해라. 이런 예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감결이나 전령을 여러 개 봤는데 그런 예는 없기 때문에 요 문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전라감사 그분 있을 때는 감결을 볼 때보다 한글로 전역에서 게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해서 노력을 했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향약소에 관련돼서는 아마 흥덕이 민복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민복문의 영향 때문에 아마
아마 향약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 자료는 없어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 5번째 이게 선생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봤어요. 여기 뭐 약자는 딱 어울려요. 그게 왜냐면 저 번역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극자라고 하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약자로 보면 이 약자 부분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하고 봤는데 원문은 극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아마 이런 좀 더 가서 공부를 더 봐야겠는데 추동이라고 했으니까 추나등 세금을 그때는 2번으로 나눠서 아마 이건 어세나 그러니까 그 공업이 아니고 어세나 다른 세금 같아요. 그래서 추하로 거두고 추동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근데 추나값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추동 것을 내야 할 것인데 가을 것을 내야 할 것인데 그 봄, 여름 것도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나 그러는데 전체적인 문맥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그 한글 교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때 그 한글 교서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임진왜란 때 그 한글을 쓰는 이유는 일본 애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공문을 내거나 말할 때 한글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일본 애들은 한자는 알지만 한글은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유통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글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진원 번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서하고 언서를 번역해서 함께 알려주라라고 하는데 이건 그 19세기 초반에 있습니다만 고종 3년에 그 왕이 교서를 당시에 대왕들이니까 그러니까 교서를 내려가지고 무식화시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번역을 하게 하는데 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번역서를 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교서만 내립니다. 그럼 번역은 밑에 있는 군수나 간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글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반 관리들이 기본적으로 한글을 알고 그 한글을 원문이 오면 번역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줄 만한 그런 형태의 한글에 대한 유통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다라고 하지 말고 대단히 일반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한글이 1896년에 우리나라 국문이 됩니다. 아세요? 우리나라 제1 국문이 한글이에요. 한자가 아니고 1896년에 한글이 제2 국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전부터 한글이 국문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 3번 그 말씀 중에 저도 아주 충격적인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동아농 혁명이 일어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한글 사용의 일반화. 그래서 한글 사용의 일반화와 그 동아농 혁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고석규 교수님이 고종 3년 그다음에 1896년에 제1국문으로 한글이 제정됐다는 거 역시 동아농 혁명의 어떤 여파로 완전 긍정적인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국문학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그 한글 사용과 이 동아농 혁명의 그 관계를 많은 그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3번째는 흥덕형 그 민장 그 치부책을 아주 상세하게 그 분석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 배왕석 교수님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 토론을 맡은 배양섭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민장 치부책 그 중에서도 흥덕현 민장 치부책 같은 경우에는 동학 농민혁명 당시와 특히 그 이후의 수습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농민군 출신들을 각 지역의 민복을이나 수령들이 어떻게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놓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했는가 이것을 굉장히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이런 향촌 사정들, 농민군들이 처했던 어려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앞에 세 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장 치부책에 등장한 새로운 농민군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제 앞쪽에 머릿말 쪽에서 이 민장 치부책에는 박성은을 비롯하여 모두 37명의 새로운 농민군 누님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몇 사람은 이미 이제 다른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 농민군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이런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그 외에도 몇 명의 농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박성윤, 성현 형제 이 경우에는 이제 선유, 박문병, 동도, 상서, 소지, 등서 라는 자료와 또 그때 보니까 사법 품보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보일이라는 농민군도 양호 우선봉 일기에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동명이인 여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산유고에도 김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복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제도라는 인물은 한자도 똑같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록에 뭐냐면 반농민군 측의 주요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민군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일감으로 떠오릅니다만은 농민군 활동하다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 말하자면 반도를 했다든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오히려 이제 전향을 해서 반농민군 측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열어두고서 따져볼 필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병대 운영과 농민군 체포라는 그 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보면은 이제 1894년 11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덕현 이서면의 유생 강영중과 고창 대야면의 유생 강우중 등이 흥덕현과 윤석진의 협조 아래 수성군을 조직하였고 이들은 정부의 밀령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밀령이 정부에서 내려온 밀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파악하셨는데 문맥상 같은 자리에 나오는 앞에 이제 밀령 다음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가 그 우리 동학 재단의 아카브에 보면은 그 전령은 흥덕현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밀령이라는 것도 문맥상 흥덕현감이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밀령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서면, 용산의 강영중, 박윤하와 같이 흥덕 소속 사람에 대해서는 고을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 대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강호중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고창 사람이니까 본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제 각 지역에서 수성군이나 이런 어떤 이 민복군 계열의 어떤 조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조직들하고 정부 내지 정부군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밀령을 주고받았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895년 4월 11일에는 이서면 사천의 선석범이 이남면 반룡의 영조가 동학도를 칭하고 이미 매각했던 송초 문건을 이제 탈취해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건을 다시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말룡의 박영조라는 사람이 동학칭이 동도거든요. 자기가 동학도다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미 배각했던 송충문권을 이제 다시 뺏어갔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조정현 선생님 발표하실 때도 호모사케르라는 어떤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농민군은 정말로 죽여도 아무도 이렇게 죄의식 없이 죽어도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던 이런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자기가 농민군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뭔가 이제 문건을 탈취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문 꼼꼼하게 작성하기로 유명하신 분이 이 배항석 교수님이십니다. 예, 무려 10개의 어떤 그 질문이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 정도 그 질문을 상상해주고 저는 이제 주로 뒷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 많이 했고 그때 말씀 안 하셨고 제가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농민군의 새로운 이 농민군 내지 농민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그분들이 제가 이 다 농민군이라는 이제 단정적인 표현은 좀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거는 이제 배학생께서는 더 디테일을 보면 이들이 이제 그 농민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전향의 가능성.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저쪽은 동감하고 일테는 이제 이 예전에 그 제네에서 자료 수집하고 이제 농민군 후손들을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전라도 무안에 가면 이제 그 하나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이제 한 사람을 도항군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소위 이제 탕명도항이라고 하고 이제 뭐 가사도항이라고 하는데 가짜로 도항군이 되고 이제 탕명인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꽤 있는데 아마 흥도에서도 이제 무한 못지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민복군과 도학을 너무나 늘고 어쨌든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민복군이 되는 경우 마지막 단계 도학되는 경우가 이제 섞였는데 이 김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도학되는 경우 같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죽이려고 살면 되고 민원이 제가 그 시부책에 봐도 한 4번 정도가 김보일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이름만 걸면 정치하게 분석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그 밀령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제 섣부르게 밀령에는 보통 뭐 전라감사 이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애들로 썼는데 그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거는 밀령의 주체가 동네 사람들과 옆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명을 검열하는 것은 옆 동네 사람들은 지명을 검열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흥덕형감이 발행한 밀령이다라고 이제 그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보니까 이제 이건 타당한 지정과 꼼꼼한 분석에서 고맙게 이제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정부의 밀령이라는 표현은 이제 나중에 글 쓸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칭의동학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칭의동학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그 경제적 문제랑 이제 관련 있는 문제인데 이제 내용이 이게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육하원칙으로 작성된 이제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심할서를 하면 분명 알 텐데 칭의동학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자료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은 이제 유치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계지만 이 혼란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재물 타치하는 경우가 이제 양측에 특히 이제 그 민보원과 지역에서 이제 저희 그것도 애매한 표현인데 애매할 때는 이제 이 동학이랑 앞서 무례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례배 당시. 무례배가 이제 진짜 동학을 무례배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동네 날건달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그 혼란상을 막 남의 집 불태우고 막 재산 약탈하고 막 뺏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박용도라는 사람은 이 탕룡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이 표현상 보면은 뭐 비동즉동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여기는 그냥 칭의동학이라는 표현이 보면 의외로 잘 안 나오는 용어인데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혼란상에서 재물 타치의 경우가 아니고 뭐이 정도로만 유추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 제가 이제 보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흥덕의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오면 그 진결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제 결세 문제가 주로 흥덕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 농민군에 대한 그 향한 이 처리 문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흥덕의 특징은 특히 경제적 이슈가 이제 강하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세 가지 지구체에서 진안군이랑 이제 나주 일대 전라도 소설 일대 지구체 이 흥덕에서의 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올렸지만은 앞으로 이 본부에서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흥덕, 무장, 고창 그 세계 군연 중에 이 흥덕 사례가 두 가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 흥덕과 무장과 고창에 대한 그 지역 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비교 연구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이 달라요. 무장 지역하고 흥덕 지역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는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천안, 목천, 직산 세 개 군연이 통합이 돼서 현재 천안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그 지역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20세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고창 지역의 동학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창을 통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좀 더 진전시켜가지고 세 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내년 주제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 부전공 중에 하나가 그 지역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학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학술대의의 고창 지역 향토사학자나 아니면은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이 좀 참여해서 단독 발표도 좋고 아니면은 전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하는 방식도 좋고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발표하고 딱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학술대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그런 어떤 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은 그런 향토사학자들과 좀 협업을 해서 최대한 그 고창 지역에 많이 뭔가 남아 떨어지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학술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아까 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남기영 교수님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왕현종 교수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기영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고창 지역의 사회적 모습, 특히 경제적인 지주와 농민층의 분화 양상을 포함해서 민족적 혹은 계급적인 차이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활용하는 자료가 1914년과 15년에 조사를 했던 토지조사 사업의 여러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자료가 한정이 되면은 한계를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자료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큰 장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는 관련 자료를 개량적으로 정리하는 기초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보완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고창 지역은 지적 완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가 그 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원도에 기록되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필지에 그러니까 한 12만여 필에 대한 소유자 분석을 하니까 16,000, 17,000명의 소유자 분석이 있고 상위에 10명 혹은 30명의 필지를 이제 이렇게 그 계층의 집중도를 설명했는데 너무 부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1949년, 50년에 농지 개혁을 한 그런 성과가 농지 분배부라고 하는 장부가 별도로 있는데 고창은 60년도에 그 장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언급할 텐데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1910년 토지조사 사업 시기에 우리는 토지 소유자인 지주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소작농민, 즉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한 40에서 60%는 해당 지역민의 무전 농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주의 대응과 이런 농민들의 대응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처음 발표부터 나왔습니다만 1914년에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서 세계 군이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이 완전히 이제 그 군세도 다르고 지역에 사는 형편도 다른데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편제가 되면서 통합이 되는 것인가 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지역사회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지도 자료를 첨부했는데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면과 리의 분포라든가 지역적 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하에 토지관계 장부를 통해서 지주와 농민층 분화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본 논문에서는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지 그것이 좀 설명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배 농지부하고 직접 관련될 수는 없지만 대지주의 경우에 그 개별 필지의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고창 사회의 사회적 변화는 당대 기록물이나 기존의 연구에서 일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창군청 옆에 동학농민혁명 전시관을 잠깐 들렀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료, 뭐 규장각이라든지 전북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소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로 하나 모아놓은 그런 자료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고창군 송내면 조동리의 평해 황시가라고 하는 지주가 사례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이전에 고부 석포면 양안이라고 해서 정전연간의 양안을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전연간 이후에 100년 이후가 되는 농민 그 전쟁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일제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50년 정도 후에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지역의 농업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좀 거시적인 연구를 하게 될 때 지금 이 발표가 더 중요한 그 전환의 어떤 획기적인 시기로서 자리 잡으면서 중요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지정과 마치겠습니다. 예, 5가지 의견 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글인데요. 왕님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가 석사 과정 때부터 정말 따뜻하게 저에게 항상 이렇게 자료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 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도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나열 형식의 수업이 없었다는 거 정말 아주 그 한계입니다. 개인적인 변명을 하자 보면 개인적으로 눈이 되게 아팠습니다. 엑셀 파일과 일단은 군 정책을 한다는 그 거창한 계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가 있으면 지목이 다 있잖아요. 답이 있고 전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을 세웠다가 조금 이제 좀 적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런 발표를 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른 자료들 특히 농지 분배구라든가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각에서 고창 지역의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솔직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와서 정말 느낀 거는 그러니까 왕민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앞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지역 개편과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진 고창군이 그냥 고창군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합쳐졌기 때문에 세 지역이 특히 합쳐졌고 이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지역의 상황을 확실히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연구 성과도 알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오는 어떤 소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그 기본적으로 지주에 대한 그래서 제가 상위 10대 그리고 상위 30대 이렇게만 좀 봤었는데 그래서 고창 지역의 가장 핵심은 역시 농민층인데 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응이라든가 고창 관련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제가 이거를 반드시 이제 투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네 분의 그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그 토론문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예리한 그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예. 예, 저는 고창 도항농민행 기념사업회 조용호입니다. 그건 2007년도에 고창 도항농민행령 5대 핵심 과제 중에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학술회의 정례화, 뚝도대상, 기념사업회 전국화, 그다음 성자사업 이렇게 추진했는데 벌써 18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오늘 고창 지역 발표회가 가장 뜻있고 유익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근대사에서 우리 고창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상을 잘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된다면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111호에 의해서 고창군이 13개 지역이 통합된다는 것은 조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1935년 이때까지는 17개 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3월 1일 날 신림 쪽에 있는 벽사면, 그 다음에 석곡면, 그 전봉준 장군 탄생지 주변에 있는 덕정면이 아니고 오산면이 이렇게 사라져서 14개 면이 됩니다. 그리고 14개 면 이후에 1935년도 7월 1일 날 고창면이 고창읍으로 승격돼서 오늘의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1914년 3월 1일 날 부안 고부군 지역의 일부 부안면이 고창 지역으로 통합되는데 그 과정이 추가됐으면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구할 때 우리 고창은 영광을 빼놓고는 그 무장 기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상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기획하실 때 무장 영광 지역하고 고창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유익한 자료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습니다. 예, 고창에서 알고 있는 박해일입니다. 예,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재곤 교수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학자도 아닙니다. 인문학을 조금 배웠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인문학적인 질문이라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수습 체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나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이거는 수습 체계 아니라 소탕 체계 아닌가. 누구나 죽여도 동학도 같으면은 누구나 죽여도 된다. 또 사형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한 수습책이 아니라 완전한 소탕책이 아닌가. 이 내란범도 아니고 전범인가? 전범으로 취급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동학 교도들은 동학 농민군은 도대체 어떤 국민으로 취급받았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학 농민혁명과 동학 농민전쟁에 관한 사료는 이때까지 보면 거의 다 일본의 사료였습니다. 소개된 것, 인용되거나 연구되는 분야가 많은 분야가 일본 측의 자료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청군도 상당한 자료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상당한 자료가 있다는데 왜 청의 자료를 왜 우리 학자들은 인용하지도 않고 있는가? 거기에 뭐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하는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아카이브를
최근에 좀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국 대학의 최근 논문 가지수도 굉장히 많음을 느꼈습니다. 검색이 되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어와단의 난을 중국 학생들이나 소수장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동학혁명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측에서는 거꾸로 동학난을 연구를 하면서 태평천국의 난이나 어와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노정훈 선생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제목을 제가 이제 수수책으로 다뤘는데 딱 읽어보시면 이제 스타책이 아닌가, 전방적 스타일이고. 뭐 저도 시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책만으로서는 이제 설명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모집단을 크게 해서 제목을 이제 수책이라고 좀 같이 저희랄까 좀 이제 제가 벙벙하게 다뤘지만 구체적 내용은 해산 농민군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모사피 같은 존재로 취급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되는 거죠. 동네에서 관에서 허가해주고 동네 지역 단위에서 허가해주고 또 암암리 서울들 이거는 결국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경제적 문제랑 관련있다. 그런 부분이 흥도에서는 굉장히 실상은 경제적 문제가 큰 문제로 디테일에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랑 관련 없지만 이제 중국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제 중국 자료도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중국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청해전에 한국 관련 책을 한번 이제 몇 년 전에 썼고 그럴 때 보면 중국 자료를 많이 보지만은 볼 수 있는 것이 주로 이제 중국은 이 농민과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은 진압 자료가 없다는 거죠. 중국군들은 이제 농민군 진압하러 왔다가 결국 전주까지 와서 약간 둘러보고 직접 농민군과는 이제 한 번도 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청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문제, 조선 정부와의 이제 서로 주고받는 문서, 또 아니면 청국군의 영전 문제 이런 관련된, 아니면 또 청국군이 도망가면서 남긴 그런 자료들과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용자 문서나 원세계 문서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 동학농민과 관련된 문제가 초기 단계, 1차 복리 단계에서 그것도 이제 원세계가 도망가기 직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복궁 점령 이틀 전에 원세계가 이제 서울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도망갈 때 인천을 거쳐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료들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고, 왜냐면 자료의 정보 치전이 일본군이 조선 왕국을 점령한 상태에서 그 자료를 암암리에 보내기 때문에 2차, 3차 상인들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제 자료가 좀 그 이전 자료보다는 굉장히 약한 자료고, 또 농민과 관련된 건 이제 이미 이들은 이제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군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동학농민 관련 자료는 거의 100개 하나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태평천국 의아단 문제는 처음에는 예전에 이제 여기 배양 선생님, 왕영 선생님 그때 한 20년 전에 10년 전 이하 선생님 계실 때까지 저희가 태평천국 거기 연구소랑도 서로 교류를 한번 했는데 학자들끼리. 근데 실상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동학과 태평천국 의아단은 맞지 않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차이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쪽은 이제 연구의 대상이 좀 뭔가 공통만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좀 이제 관심 분야에 좀 멀어진 최근에서 그런 걸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맞습니다. 예, 45분까지는 끝내야 돼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학술데이가 매년 가을에 10월에 개최되다가 올해 4월에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아마 1월경에 청탁을 받았을 텐데 불과 3-4개월 동안 이 원고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정경목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밤낮 없이 뭐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 남기현 선생님은 눈이 엄청 아팠 정도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노력과 그 성실성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도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이 가을쯤 하나의 그 단행본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완성된 그 논문으로 아마 세상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그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좀.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무장, 고창, 황덕의 어떤 비교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 과정에서 향토 사학자분들도 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한 학술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함께하신 플로 방청객들한테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일단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